재작년인가 어느 순간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숨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공황장애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슬럼프가 왔고 이게 몸에 누적이 되면서 몸이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자, 성실함 몸으로 때우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꾸준함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것도 그런데 여의도 애널리스트 중 학벌 나래비 세우면 제가 거의 최하위에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없을 수가 없죠. 학벌이 낮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안 간 거는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죠. 다시 뭐 수능을 다시 봐서 서울대 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뭐 대학원 가는 것도 제 재정적인 측면상 조금 이제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면은 그냥 뭐 노력을 하는 것밖에 없었죠. 계속 나는 이쪽에서 시장 내 이름을 각인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달하고 인정을 받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간중간에 도와주시는 분들 뭐 말로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 있었죠. 뭐 홍춘욱 박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너만큼 하는 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신영준 박사님 그리고 고영승 대표님도 어릴 때부터 같이 알던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마 성장해 오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보면서 그냥 지금 너만큼 하는 사람 없으니까 꾸준히 이렇게 하라. 그 너의 장점은 머리도 아니고 그다음에 뛰어난 인사이트도 아니고 분석력도 아니다. 너의 장점은 꾸준함이다. 그것만 지켜가라. 이게 제 주변에서 저를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꾸준함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인사이트 있는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죠. 한번 딱 보고서 내면은 모든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정말 시각 독특해. 나 얘 보고서만 볼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몇 명 존재해요. 지금 뭐 월스트리트에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 명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 올라간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결국엔 저는 그냥 꾸준함으로 계속 승부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미 애널리스트 생활한 지 이제 2018년부터 거의 6년 차 정도 됐으니까 뭐 학벌에 대한 자격지심이나 뭐 남들보다 내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자격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슬럼프였던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일마다 그 아침에 애널리스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모닝 미팅을 하고 이렇게 단체로 하는 자리들이 있어. 단체로 이제 설명한 자리. 통상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그냥 고객들 한 2명, 3명, 아니면 1대1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 단체로 하는 자리도 있고 그런데 재작년인가 어느 순간 그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숨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게 아까 발표 공포증, 무대 공포증 이게 갑자기 온 거예요. 전에까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그때 결국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설명하다가 잠시만요. 조금만 이따 할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를 친 거죠. 뭐 약간 공황장애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슬럼프가 왔고 이게 몸에 누적이 되면서 몸이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중간에 한번 제가 너무 상황이 너무 급변하는 걸 대처를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잘 보이지도 않고 자료도 잘 안 나오고 제 자료에 자신이 없고 보고에 자신이 없고 자신 없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슬럼프 약간 좀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거는 이것도 뭐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 뭐 어떻게 하겠냐 더 데이터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은 책 읽어보고 남들 기사나 분석 자료 읽어보면서 계속 내 것으로 녹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극복하게 됐죠. 한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1년. 근데 뭐 그런 증상 매일 있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올 때 그리고 그 올 때 성격들을 보면은 제가 시장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주식에 자신이 없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신이 없어지는 거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뭐 남들과 놀거나 아니면 다른 취미에 빠졌거나 밤에 늦게 자고 귀찮아가지고 이제 뭐 일을 덜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증상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참 이게 슬픈 이야기 하는데 그냥 노예죠. 노예. 일의 노예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의 노예가 아닌가라는 좀 가슴 아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 애널리스트라는 직업들 그리고 뭐 대부분 직업들이 그러겠지만 그 직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성과를 내거나 혹은 자기 만족 그리고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꾸준함과 성실성 다시 한번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의 그 슬럼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 딱 기억나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제가 아직도 이거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발표 울렁증 발생 일시 2월 15일 증상 발표할 때 전과 달리 갑자기 호흡이 불안정해짐 그 뒤로 따로 코멘트 할 때는 안정적 또 원인 제가 분석해 놓은 게 피로 누적으로 인한 몸의 이상 신호 아니면 자신감 하락 혹은 뿌띠 트라우마 이게 뭐냐면은 작은 정신적 부담이 누적되면 발생하는 신호 주변으로부터 받은 아주 작은 지속적인 상처가 누적 이 세 개를 제가 원인으로 봤고 개선 방안도 해놨어요.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발성법, 호흡법 개선 또 자기 효능감 확대 그리고 잘할 수 있어 이런 다짐만으로 안 되니까 더 노력하자.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에 썼는 게 어차피 더 많은 대중 앞에서 진행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이참에 개선시키는 게 훨씬 좋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 이렇게 메모를 해놨죠. 2021년 2월 15일 날 해놨던 거예요. 약간 좀 독한 놈일 수도 있긴 있는데 이런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이걸 왜냐면은 그 생각해보면 저 밥만 먹고 맨날 발표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나중에 제 밥줄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야죠. 그래서 그 정신과 상담도 한번 가보고 그랬어요. 이게 난 이런 증상이다. 이게 무슨 문제냐 하니까 뭐 테스트 해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일시적인 문제 같다. 그리고 약간의 그동안에 너의 몸에 이상이 있던 신호들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결국은 극복해 가고 있었던 동력은 그냥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쉴 땐 좀 쉬어보자. 그동안은 거의 쉬지 않고 일했던 것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이 증상이 나왔던 것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2019년도 말에 그 말기암 판정 받고서 이제 2020년도에 4월에 그 이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근데 그때 투병 생활을 할 때가 2020년도 1월부터 3월 달까지 병원에서 길게 투병 생활을 했고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평일에 매일 저녁에 병원을 갔어요. 여의도에서 수유까지 1시간 되는 거리니까 1시간 반 매일 병원에 갔었죠. 근데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언제였냐? 코로나 팬데믹 때였죠. 주식시장도 정말 뭐 난리치고 아닐 때 그때 이러한 것들이 거의 막 6개월 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좀 그 몸에서 신호를 나온 것 같아요. 너 이제 좀 적당히 해라, 쉬어라.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솔직히 야근을 안 하게 된 것도 그때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야근 매일 하고 그랬었는데 그 후로 2021년도 이후부터는 야근도 웬만히 잘 안 하고 물론 이제 야근 집에서 그 회사에서 안 하고 집에서 하긴 하지만 이제 집에다 좀 업무 환경도 구축을 해놓고 이러한 좀 상태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증상의 원인은 좀 다양하겠지만 그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몸에 피로가 누적된 게 많다. 그러니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피로가 누적된 게 많으니까 정말 회사 다니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정말 치열하고 휴가 내기도 어렵고 그렇긴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리프레시는 꼭 해야 된다. 주 7일 일할 생각 하지 마시고 주 5일만 하시고 주 딱 60시간만 일하세요. 뭐 52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도 많긴 한데 60시간 이내로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엔 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니까 그 발표 공포증이랑도 되게 관련이 깊은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발표 공포증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발표 공포증이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발동 조건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그게 포비아로 유발이 되는 거. 예. 평소에도 발표를 뭘 잘 하다가 어떤 특정 조건이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충족이 되면은 이제 갑자기 말려버리는 거,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신경을 안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발동 조건이 뭔지 스스로를 좀 잊어버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의 그 발성과 발표 자세와 호흡 이런 거 신경 별로 안 쓴다. 그리고 좀 더 대놓고 말하면 제가 뭔 얘기하는지 신경 안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스스로가 좀 알아뒀으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록하는 거야? 그냥 인스타를 보다가 그 인스타에 막 좋은 막 자기계발 그 계정들 있잖아. 그런 거 보다가 그 어떤 책인지 몰라 누가 책 요약한 것 중에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라고 해서 뭐 순서를 막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분이 적은 거는 뭐 옛날에 다녀온 유럽 여행, 그리고 친구들과의 가벼운 맥주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놔서 아, 나도 한번 적어봐야겠다 했는데 이거 적어보니까 생각보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제가 일상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제 1부터 제 20까지 적었는데 이거를 계속 뭐 50까지, 100까지 채워가면 가는 것도 하나의 좀 재미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채울 때마다 좋을 수 있는 게 내 멘탈이 무너질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무기들이 지금은 20개지만 이제는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책도 연관이 된 것 같아요. 뭐 그 메타 인지와 관련된 것도 있고 완벽한 공부법이란 그런 책에서도 영감을 받은 게 있고 책에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메모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메모의 기술과 관련된 책들을 봤는데 어릴 때는 일단 감정의 위주로 적었다면은 이제 지금 커서는 감정보다는 상황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현상, 원인 분석 이런 것들 위주로 적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됐던 거고 그렇게 이제 그 발표 울렁증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원인, 현상, 원인, 개선 방안 이렇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직업병일 수도 있죠. 저희도 뭐 주가가 빠지면은 지금 대체 이게 주가가 왜 빠지고 무슨 원인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대안들을 찾는 게 이게 저 애널리스트들의 하나의 그 중요 업무 중 하나인데 이거를 삶에 적용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코 애널리스트 솔직히 가끔가다 이거 못 해먹을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도 바로 제 일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애널리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제 멘탈은 남들보다 좀 더 탄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빨간 딱지가 모니터에 붙여 있는데도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예, 자기소개서 쓰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멘탈 관리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친한 사람들과 그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제 멘토로 삼는 분들에게 뭐 조언을 얻거나 그 소소한 것들 중 하나는 그 귀에 이어폰 끼고서 저는 이제 공덕 쪽에 사는데 경의선 숲길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산책을 하거나 제가 또 일상에 좀 행복을 느끼는 것 중 하나는 그거예요. 주말이나 휴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커피숍에 커피 사러 가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나름의 이것도 적은 거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멘탈 관리라는 거는 그 무너진 멘탈 힘들었던 내 감정들 기분들을 이제 행복과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멘탈 관리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놨어요. 그 내 일상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1. 고양이들을 함께 누워있는 거 2. 세미나 후 좋은 피드백 혹은 텔레에 대한 좋은 피드백 뭐 4. 주말에 야식으로 라면 먹기 5.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스타벅스 커피 사러 가기 8.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경의선 숲길 산책 뭐 또 안 가도 그만인 저녁 술자리 약속 취소되기 그리고 뭐 관심 있는 사람들과의 가벼운 수다 뭐 이런 것도 좀 적어놓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추가를 해 가는 거죠. 뭐 요즘에 저도 중간중간 이제 좀 쉬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낮잠 자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한두 시간. 그것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이제 내가 뭐 지친 일이나 멘탈이 무너졌을 때 이거 보면서 이거 몇 개만 실행해도 그 멘탈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제 멘탈을 관리하는데 리프레시 하는데 좀 좋은 그 하나의 노하우 같아요. 이거는. 네. 저는 이 채널이 스터디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고영성 대표님이랑 그 다음에 신영주 박사님 그리고 홍 박사님 이 세 분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회에서 만나신 분들 중에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친한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있지만 그거 말고 이 세 분이 가장 많이 도움이 많이 됐고 특히나 고영성 대표님이랑 홍춘욱 박사님은 거의 안지 10년 넘은 관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삶의 깊은 수렁통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올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STN에서 그렇게 백수로 번역하고 있던 애를 끄집어내가지고 세상 밖에 던져놔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가장 좀 멘토이자 큰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고태봉 센터장님이라고 이제 타 증권사에 계신 분인데 어릴 때부터 좀 봐왔던 분인데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애널리스트 생활하기 전부터 굉장히 좀 존경해왔던 분이고 이제 애널리스트 되고 나서 실제로 만나 뵈면서 했던 분인데 그분은 지금 나이가 50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엄청 넘치세요. 그 에너지 레벨이 잠깐 말씀드리면은
NBA 미국 농구 제가 농구를 되게 좋아하고 NBA를 자주 챙겨 보는데 그 NBA의 요즘에 최근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 한 진짜 불과 2, 3년 전만 해도 3점씩 잘 넣는 선수가 있는 팀이나 잘 넣는 팀들이 승리를 많이 하고 우승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2, 3년부터는 바뀐 게 3점 슛이나 이런 게 아니라 팀의 에너지 레벨이 넘친 팀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팀의 활력소가 넘치고 선수들끼리 되게 화합이 잘 되고 게임에 대한 이기고 싶은 열정, 그리고 막 만약에 1쿼터부터 4쿼터까지 하는 3쿼터에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 4쿼터는 가비지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타임이라고 하죠. 버리는 타임. 그렇게 되면은 양팀 선수들 둘 다 설렁설렁해. 어차피 승부 낮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승부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라 뛰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팀들은 에너지 레벨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 레벨을 이야기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멘토하고 존경하신 분 중 하나, 타 증권사 센터장님 같은 경우도 50대가 넘었는데도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넘쳐요. 아직도 왕성히 활동하고 강연 활동하고 자료를 쓰고 책을 쓰고 저 정도 위치 되면은 야 이제 그만 좀 설렁설렁하고 관리자로 지금 전향해서 이제 좀 편하게 지내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저도 왜 그렇게 높은 에너지 레벨이 있는지 잘 분석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분을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제 스스로도 에너지 충전을 하게 돼요. 그분을 보면서 야 나도 아직 거의 10살 정도 어린데 내가 여기서 막 루즈해지면 안 되겠구나. 이분 보면서 그렇게 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돈을 잃어가는 거겠죠. 계좌 손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이건 같고, 애널리스트로서 일하는 힘든 점도 이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하는 순간 어림없이 하면서 확 거꾸라지고 정반대로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주가 제가 빠진다고 했어요. 네. 코스피가 지금 2,300으로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지금 증시 보면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또 야씨 이거 어떡하지? 나 또 잘못 전망했다. 방향 꺾어야 되냐? 내일이나 다음날 이제 내 보고서에 제 전망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성문식의 보고서를 낼 수도 있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뷰를 꺾는다고 하죠. 시각을 바꾸는 거.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다. 아직은 꺾을 때가 아니다. 지금 시장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재료들, 이슈들을 덜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강단 있게 제 의견을 밀고 가는 그런 경로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내 의견을 고수하냐 아니면은 유연성 있게 꺾냐. 좋게 말해 유연성이지 부하내동에서 꺾냐. 이 두 개의 경로에서 굉장히 많은 유혹과 고민을 하게 받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애널리스트로서 가장 힘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의 일들이 어떻게 바뀔지 거의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기는 해요. 네. 올해 이제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변동하게 될 건데 저는 그렇게 단기적인 한두 달의 움직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경기나 주식시장은 항상 일정 주기를 가지고 사이클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사이클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중앙은행의 금리 변화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 변화 이런 것들인데 내년도의 전망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년도에 상황들이 많이 나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3월 한 달, 2월 그리고 3월 달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3월 말고 올해 12월 연말에는 분명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코스피의 주가는 지금보다는 높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람들 중장기적인 시장 관심 없죠. 당장에 내일 오를 주식들, 일주일 뒤에 오를 주식들 이런 것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전반적인 시장 참여자들 다 궁금해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중간중간 단계로 그렇게 대응을 하지만 큰 흐름의 줄기는 저는 잘 안 바꿉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제 전망을 계속 유지하면은 언젠간 한번 맞아요. 고장난 시계도 한두 번 맞는다고 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 영상이나 어디 보면은 갑자기 어떤 분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올 때 있거든요. 항상 일관적인 시각을 이야기하다가 그게 한번 맞으면은 이제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죠. 저는 이제 그렇게 인내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전 이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냥 그거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자. 예, 성실함, 몸으로 때우자. 이거 같아요. 이 마인드 같아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나태해지지 않는 성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